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추진해 왔으니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광주형 상생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지난주에 공장을 완공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최고 경쟁률이 76대 1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지역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로운 출발을 지켜보면서도 한편에서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체 신입사원 면접 과정에서 노조를 부정하는 듯한 질문이 나온 데 대해서 이것 때문에 노사상생을 그르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연기관차로 출발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머지않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할 텐데 이 전환 과정이 잘 되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이런 우려들을 포함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성공 과정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 출범 당시에 노사정 협상단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노동문제 전문가도 한 분 모셨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박명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님, 지난주에 준공식 하셨는데 준공식 잘 마치시고 지금 시험 가동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 가동 중에 있고요. 네. 실은 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 상생의 대통합 일자리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미 많이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인 생산 시기는 언제쯤이고 또 어떤 차종을 어떻게 생산하십니까?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7만 대 이상의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생산되는 차량은 1000cc급 경영 SUV입니다. 그리고 생산 규모는 10만 대 규모이고 앞으로 20만 대까지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잘 팔릴까요? 잘 팔려야 공장이 도움이 될 텐데. 예, 문제는 이제 저는 가격과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정한 가격에 비해서 이제 품질이 좋으면 팔리고 그리고 좀 유리한 환경인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SUV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금 그리고 고령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경차에 대한 수요도 있고 이번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차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디자인의 문제, 편의 사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수요도 창출하고 수출 수요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훈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광주시 부시장으로 계실 때 사실 이제 노사정 협상단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번 준공식에 참석도 하셨으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건 진짜 그 당시 추진할 때 1%의 가능성, 99%의 불가능. 이 구조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영수 시장님, 그때 제가 시장으로 모셨습니다마는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제가 공공적인 일을 해봤는데 이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었고, 근데 결국은 4차례의 위기가 있었어요. 투자 협상에서부터 글로벌 모터스 출범할 때 자기 자본금 확충 문제, 또 출범하고 나서의 임원 구성 문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노동계가 또 잠시 나갔었어요. 그걸 다시 복귀시키는 과정. 그 4차례의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을 해왔던 참 어찌 보면은 일벌레 아니 뭐 일 중독이라 갈 수 있는 우리 이영섭 시장님이 그 추진력을 있었기 때문에 첫째 가능했고 두 번째는 이제 노동계의 통 큰 결단이었습니다. 노동계가 이 안에 들어있는 협상안을 보면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광주에서 했다는 점이 연공소위를 없었잖아요.
직무직능급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또 전환 배치라는 걸 없앴어요. 이 노동계의 큰 결단이 그래도 이렇게 오늘의 성공 계기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회의- 조금만 하나만 더 예. 보태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이병훈 부시장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 뛰어난 추진력과 탁월한 협상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기억에 참 남는 게 2018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강주시하고 협상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하면 12월 6일 날 오후 2시에 대통령 모시고 이제 협상 사인을 하기로 됐죠. 그리고 12월 4일 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잘 협약안 맺어가지고 12월 5일 날 오후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가 거기에 무슨 조항이 있었냐면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 대수가 35만 대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만 대를 1년에 생산한다면 35만 대니까 5년 동안 이제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이 유효한데 우리 이제 한국노총에서 이게 자칫하면 노동조합 문제 그리고 단체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받기가 어렵다 해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3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통령 모시고 이제 협약 체결을 하려고 하는 전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현대차에서 수용해 줄 거다 해서 현대차에 보냈는데 그 12월 5일 날 저녁 8시에 현대차가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뭐 의전팀도 내려오고 경호실에 와서는 회의장 다 점검하고 누가 오는지 체크하고 하는데 이게 무산돼 버렸어요. 과거 그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웠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네. 이병훈 의원께서도 뭐 기억나시는 얘기가 좀 있으십니까? 당시에 고비들 넘어올 때? 정말 처음에는 벽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현대차 사측하고 노동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오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그런 관행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만나고 노동계는 노동계로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조율을 수십 차례 했는데 참 처음에는 벽을 쳐다보고 얘기한 것처럼 됐지만은 자주 만나고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 나중에 조금씩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참 우연한 기회였어요. 그 대중가요로 소통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대중가요요? 이게 이제 그 우리 GGM 법인 설립 등기 사흘을 남기고 이게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키더니 현대차가 빠지겠다. 우리는 참여 못하겠다 또 얘기 됐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때 이렇게 싹 넣었어요. 그 카톡으로 그 삼각관계라는 노래를 싹 넣었어. 현대 임원에게. 그게 뭐냐?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오네. 노동계를 따르자니 현대가 울고 이런 식이에요. 하도 답답해서 그걸 넣었더니 현대 임원이 말입니다. 땡벌이라는 그걸 딱 보낸 거야. 그 뭐냐 그랬더니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야, 이 재밌다. 그 깝깝한 현대가 이런 감성적인 게 되냐. 그걸 내가 다시 넣었어요. 가슴앓이라는 노래를 넣습니다. 야,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그런 가사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다시 회신이 왔는데 그게 임재범의 비상이라는 노래입니다. 이야,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을 보여줘.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그날 밤에 이게 돼가지고 다음 날 극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게 협상이라는 게 꼭 논리적인, 체계적인 그런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시장님 이거 처음 들으셨죠? 박 박사님, 두 분이 지금 그 갑자기 초창기에 설립할 때 회상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좀 그 감격스러운 감회를 담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이 글로벌 모터스 초창기 때부터 쭉 지켜보고 계신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노사의 상생 그 의미가 지금도 잘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그 한 6개월 정도 GGM의 상생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때는 아직은 이제 그 신규 채용을 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사 협의회를 이제 상생협의회로 만들어서 지금 꾸려가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디자인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경영진이 굉장히 상생에 대한 의지가 높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한 걸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앞으로 더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대표체가 누가 구성이 되느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잘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그동안 잘해왔듯이 계속 이렇게 돌파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적 노동자 편에 계신 박 의원님께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내부 사정을 상당히 노동자 친화적이다, 이렇게 상생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신 거죠. 글쎄요, 경영진의 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전에 부딪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는지, 어떻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는지는 두고 봐야죠. 예. 사실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보고 보면 아마 내부적으로 노동자합도 생길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밖에 있는 그 어떤 노동자 관련 단체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조직들도 사실 좀 노동자합을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좀 나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내부적으로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현재 상생 모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노사협의회를 발전시킨 상생협의회인데요. 사실 이제 상생협의회라는 모델이 저는 이제 굉장히 포텐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상생의 질서를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가 사실은 굉장히 좀 난감한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렇게 부각이 안 되고요. 노조가 없으면은 또 사실은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노사협의회 약간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를 노조가 있든 없든 이 GGM에서 어떻게 잘 꽃피워내느냐,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노조와 상생협의회도 충분히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길을 찾아내야지만이 상생이 진짜 완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는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시장님, 우리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 같은 상생형 일자리 회사를 만든 이유가 정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역의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 인력 채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인 강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완공되면 1,000개의 직접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0,000개의 간접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53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부터 1교대에서 2교대 3교대에 이렇게 생산량을 늘려가면 당초 약속대로 1,000명을 채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채용한 530명의 대부분은 강주 전남 출신입니다. 저희가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 출신들에게 이제 가점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1차 생산직 기술자 모집할 때 186명을 모집하는데 12,600명이었습니다. 이게 통계로 계산하면 68대 1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12,400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2,400명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서글픈 경쟁률이다. 우리 지역에 얼마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으면 12,600명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경쟁률을 보면은 그동안에 청년들이 생산직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서비스직 가려고 한다, 이런 통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 생산직도 상관없이 지원하고 일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껄끄러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년들 면접하는 과정에서 면접자들이 노조 가입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물의를 빚었었는데 노동계가 여기서 좀 반발도 하고 또 뭐 그렇게 준공식에 그 앞에 노동단체들이 뭐 시위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된 후에 진상을 한번 밝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1차 생산직 모집을 1월 달에 하고 면접이 12월 16일부터 숫자가 많기 때문에 19일까지 무려 이제 4일 정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첫날 면접할 때 근데 이 강주 글로벌 모터스의 생명은 노사 상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면접원이 이제 상생 가치를 강조하면서 노조에 관한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와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일체 이런 질문을 못 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일체 이런 질문이 없었고, 또 4월 26일 날도 면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질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노조에서 저는 얼마든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모터스 얘기를 들으면 이 조합에 가입하겠느냐 이게 이제 합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처음에 할 때 하루 그런 질문을 한 면접원이 있어서 주의를 주어서 그 다음번에는 이런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좀 가장되고 애곡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는데 그거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 그건 이제 글로벌 모터스에서 네. 바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 날부터 이런 질문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이건 만일에 어떤 면접위원이 그런 질문을 했는가 이건 정말 그 면접위원이 그 글로벌 모터스 경영진의 방침이라기보다는 그 면접위원의 불찰이다.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질문을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그 면접위원은 정말 자질 없는 사람이고 지금 방금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그런 것이 당락을 결정한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근데 전혀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 면접위원이 노사 상생의 정신을 잘못 이해를 했고 부적절한 질문을 아주 잘못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만일에 그런 걸로 인해서 노사 상생의 정신을 해친다. 그래서 우리 광주형 일자를 해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시 사내에서 그 면접위원 뭐에 대해서 또 조치가 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저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징계도 해야 될 것이로 돼. 물론 그거는 이제 글로벌 모터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게 첫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부터 시정이 됐기 때문에 주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병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노동삼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걸 부정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는 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근데 없죠. 이제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노동 상권을 부정하는 그런 질문이었다기보다는 이 회사의 가치가 노사 상생이고 노사 상생이 무너지면 강주 글로벌 모터스는 성공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노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측면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상생의 의지는 강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상생의 방법론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길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 그런 어떤 그 약간 모호하고 좀 불안한 상태가 사실 좀 반영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거는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제가 모두의 참으로 힘들었다 말씀도 하셨고, 그거는 이제 노아사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그동안 첨예하게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 상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노아사가 한 목소리를 내가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가 이것저것에서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는 시민사회단체, 언론, 우리 강주 시민들이 노사 상생을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지금 경영진이 제대로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혹시 경영진들이 그리는 노사 상생이 노동조합 없는 노사 상생은 아닐까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예. 다만 이제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그 균형을 맞춰 나가고 참여를 보장하면서 상생을 만들어 나가야지만이 그래야지 사실은 이 공장 자체가 계속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 자체는 저는 이제 부정하지는 않는데 우리 사회에서 워낙 사실은 갈등이 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생의 오솔길을 내는 방법론인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걱정도 많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왜곡되게 좀 표출된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다 담대하게 더 강하게 확신을 갖고 상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대와 광주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같다고 봐요. 우리 광주시는 어쨌든 청년 일자리가 최고 목표죠.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했는데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는 투자금이 적다 한들 일단 차량을 개발하는 데 드는 몇천억 돈에다가 나중에 완성차가 나오면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현대가 이 사업에서 여기서 새로운 노사 간의 상생 모델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자동차 시장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23년 만에 들어왔잖아요. 글로벌 모터스가 지금 생산한 것이 우리 삼성 르노죠. 삼성 르노가 98년에 국내에다 공장 세운 이래 처음입니다.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외국에다 하는 게 훨씬 낫죠.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새로운 자동차 환경에 노사 상생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수많은 노사 갈등 속에서 현대도 새로운 모델을 찾고 있다. 이해가 같다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상황이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이 좀 약이 돼서 앞으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정말로 노사 상생의 대표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자동차 공장에 비해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임금이 좀 낮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복지를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급여는 기업이 주지만 복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충분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죠. 정부에서 시도하셔야 되고 정부도 하셔야 될 일인데 시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글로벌 모터스 직원들의 초임 연봉 평균이 3,500만 원입니다. 네. 이게 우리 지역사회의 일자리의 임금과 비교하면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인데 현재 이제 그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봉 그게 이제 9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이제 적은 임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그렇게 높은 임금을 주게 되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만 원의 적정 임금을 드리고 그러니까 글로벌 모터스의 직원들은 두 가지 임금을 받습니다. 글로벌 모터스로부터 3,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우리 광주시가 중앙부처와 함께 사회적 임금을 드립니다. 사회적 임금에게는 노동자들이 목돈이 가장 들어가는 주거 그리고 아이들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또 운동도 하고 그래야 이제 건강해져서 일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육관, 문화복지시설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은 좀 낮지만 이런 각종 복지 후생의 덕분으로 삶의 질은 현재 기아나 현대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겠다. 이런 이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기업에게는 이제 경쟁력이 생기고 우리 광주에는 고용이 늘어나는 이게 모두가 윈윈하는 이제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복지 시설은 지금 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거 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주변에 행복주택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전용 단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했는데 실은 이 자동차 공장 건설이 우리 생각보다 빨리 간 거예요. 그 대신 LH에서 주택을 만드는 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가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매달 지급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2단계로는 전용 행복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안정된 주택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정지구를 개발을 LH가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광주 글로벌 모터스하고 연관이 있죠?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산정지구에 주택단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공 시기가 2029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8, 9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아까 제가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내려오셔서 앞으로 이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거 단지를 빨리 건축하고 그중에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의원님,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준공식에 대통령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상생 일자리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금년 2월 4일 날 부동산 공급 대책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산정지구에가 13,000가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2029년이 아니라 2025년까지 땡겨서 갈 수 있도록 이제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작이 생각보다 빨리 됐어요. 아파트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제 그런 언밸런스가 있었고 지금 직원이 적은데 앞으로 노사 상생만 잘 돼서 잘 되면은 이것은 인원이 확대되고 공급 물량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임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초임이 대기업이 4,06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이 2,7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초임으로 3,500만 원은 결코 적은 임금은 아니다. 다만 자동차하고 비교하니까 기존에 자동차하고 비교를 하면은 지금 한국이 요건 초임 비교가 아니라 평균 임금이 9천만 원 수준이에요. 그 9천만 원 수준인데 한국이 9천만 원 수준인데 독일은 한 8,300만 원 수준. 일본이 7,8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현대는 26.8시간입니다. 토요타가 24.1시간이거든요. 그건 뭐냐? 자동차를 한 대 생산하는데 시간은 우리가 많이 걸리고 인건비는 높다. 이 구조를 젊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그 생산자와 이제 사측과 노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광주형 일자리고 이건 청년 일자리로서 거기에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싶은 것은 사회적 임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간접적으로 인건비를 좀 더 올려주는 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노사 상생의 틀만 잘 유지되면은 이건 대단히 비전이 있는 일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박 의원님, 광주 쪽 얘기를 좀 했으니까 다른 쪽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출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상생형 일자리가 많이들 추진하고 있죠. 지금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네, 광주가 이제 상생형 일자리 1호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뭐 밀양, 부산 이런 쪽에도 상생형 일자리들이 지정이 됐고 또 올 들어서 이제 군산하고 뭐 횡성 이런 쪽도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는 5개 지역이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상생 일자리 지정 전 단계인 상생 협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정부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한 3군데 정도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구미 같은 데가 사실은 일찍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아직 상생 일자리로 지정은 안 돼 있죠. 근데 아마 올해 중으로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광주가 광주를 시발로 해가지고 이 모델이 이제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각 지역들로 확산되어가고 정부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사실은 광주에서 사실은
원래 만들었던 굉장히 그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개혁안들, 예를 들면 뭐 원하청 관계 개혁이라든지 또 노사 책임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안들이 사실은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톤다운이 됐다고 할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른 곳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받아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개혁들을 막 의욕적으로 지금 하는 모습도 사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광주에서 만든 안이 뭐 광주는 광주 현대차와 같이 만들어가는 조건대로 가겠지만 또 이 안이 광주가 아니어도 좀 다른 지역에서 또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면 역시 광주가 맏형으로서 상생 일자리 역할을 한 측면이 사실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정부가 이런 정부의 정책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상생 뭐 대화도 하고 협약도 만들고 했는데 광주는 우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진성의 어떤 갈등과 타협의 길을 사실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걸어왔거든요. 근데 이런 길을 걸어온 도시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가 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선두에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강주영 일자리가 상생 일자리의 전국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하는 점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의 상생 일자리가 8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인정받은 곳은 5곳이고 3곳은 지금 대구, 구미 그리고 얼마 전에 신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3곳은 협약만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아직 지정은 못 받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강주가 1호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강주형 일자리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 임금, 적정 노동 시간, 그리고 노사 상생, 원하청 관계 개혁. 이 4가지를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은 강주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다른 상생형 일자리를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른 이제 7군데의 상생 일자리는 기업 투자 유치형입니다. 우리처럼 지자체가 주도해가지고 노사 상생이나 원하청 관계 개혁이나 이런 조건을 가진 것은 이제 우리 강주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광주 상생형 일자리가 사실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모델을 이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독일 상황은 전체적인 노조 상황이 산별 노조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즘 산별로 전환하고 있지만 기업별 노조의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떨까요? 이 기업별 노조와 산별 노조에서 기업 내 상생을 끌어가는데 어떤 차이는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노사관계가 사실 뭐 양극화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오히려 해결자이기보다는 유발자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교섭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때로는 담합관계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잘 나가는 기업이 노조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치우치게 되죠. 근데 광주형 일자리 정신은 사실 상생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개별 기업 내에서의 노사만의 상생을 좀 넘어서서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지역 상생 그리고 또 원하청 상생까지 사실 지향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상생형 일자리 개념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 노사 관계를 일정하게 좀 초기업화하는 거, 조금 더 포괄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산단 노조를 좀 만들어서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교섭도 하고 일자리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이제 했었는데 현재 GGM 내에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GGM이 사측이 뭐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사측이 개입해서 노조를 만들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텐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측은 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예, 당연히 할 수 없는데 노동계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요새 사실은 새롭게 그 뭐 MZ 세대가 노동운동을 또 참신하게 끌어나가는 면도 있고 또 지금의 지역 노동계도 그동안에 이제 협상도 임하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잘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장 그 독일의 산별노조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적어도 뭐 빅그린 산단을 중심으로 한 좀 더 그런 좀 포괄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을 노동계가 저는 해내 간다면 조금 그 독일의 모델에 좀 더 가깝게 이걸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의 단결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관한 문제고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할 물론 문제이긴 당연히죠. 한데 예, 예. 산단 노조라는 개념을 제가 사실은 잘 처음 들어보는 개념 같아서요. 뭐 산단 노조라는 것이 뭐 특별히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워낙 우리가 지금 이 GGM과 빅그린 산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고민을 하다 보니 그리고 포괄적인 노사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틀에서 단지 GGM만의 노사 관계 그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상생하고만이 아니라 이게 좀 더 확산을 갖고 좀 더 균질한 서로 일자리나 근로 조건을 좀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사실 연구자들이 좀 제안을 해본 적이 제가 있죠. 좀 추가해서 말씀을 예, 예. 드리면 그러니까 2018년 12월 6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협약안 체결이 무산되면서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1월 14일 날 그러니까 2019년 1월 14일 날 노사 상생 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노사 상생 도시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그러니까 노동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드리고 투자가에게는 적정한 수익을 드리는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빅그린 산단회가 지금 자동차 공장이 들어갔지만 거기가 친환경 뭐 인증센터도 들어가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단 글로벌 모터스만 노사 상생 기업으로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빅그린 산단 전체를 노사 상생 산단으로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되면 이게 외부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고 외국으로 떠나려고 했던 기업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떠났던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해서 산단 개념으로 실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빅그린 산단이 노사 상생의 모범 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내연기관차로 시작을 하는데요. 소형 SUV. 뭐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추세를 예, 보면 예. 뭐 독일이나 일부 나라들은 이제 뭐 곧 내연기관차 생산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으니까 이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내연차로 출발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중성과 수익성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90만 대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근데 그중에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4만 대가 안 됩니다. 2%도 안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해도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강주 글로벌 모터스가 친환경차를 생산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내연차로 출발을 합니다만 그 자동차 시장의 미래 환경 변화를 보면서 언제든지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장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첨단 설비를 갖춘 유연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것도 친환경차 만들려면 다시 공장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라인으로 3000cc급 중형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전기자동차 같은 걸 옮겨가려면 부품이 굉장히 숫자가 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수도 줄여야 되는 과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친환경차로 전환을 못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이게 친환경차로 전환됐을 때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일단은 내연기관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네. 그러면은 내연기관 차로서의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캐파라고 할까요? 사실은 그런 것들 좀 확보를 해 나가야죠. 시장도 확보를 하고 인력도 확보를 해서 가면서
글쎄요, 저는 이제 친환경차로의 전환이라는 게 내연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고 친환경으로 딱 만들고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내연기관과 친환경이 일정 기간 공조해 나가면서 점차 친환경 부분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전략으로 택해돼야 될 건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친환경 소위 말하는 친환경차, 그래서 내연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차라면 기존의 내연기관을 통해서 내연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자리나 그런 직무나 숙련이나 이런 영역들은 사실은 없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아마도 이제 뭐 시장이 커지고 그런 생산 기반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고용 자체가 확 늘어나지는 않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다고 이게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저는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좀 다시 부연설명해 볼까요? 자동차 산업이 이제 크게 봐서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98%가 내연기관이죠. 가솔린 뭐 이제 이렇게 등이죠.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은 전기차,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 설계 자체를 유연한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으로 바꿔집니다. 모빌리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동차가 이제 자율자동차, 무인자동차가 나오고 또 공중으로 다니는 자동차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하고 연계돼서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다행히 우리 광주시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AI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또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엄청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호 융복합하는 구조 틀이 되고 있는 점이 광주로 봐서는 대단히 미리 준비가 돼 있다. 지금 AI 기반이라는 게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제조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플랫폼 기업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가 지금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콘텐츠가 장착이 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부품은 예를 들면 3만 개 들어가던 것이 10,000개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빌리티 서비스 콘텐츠라든가 다른 것들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단순히 제조업의 공장 그 부속품만 보고 봐서는 안 된다. 전장 부품까지 다 계산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많은 교육 훈련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또 채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인력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미리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연관된 비전도 들었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도 좀 짚어봤습니다. 이제 토론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각 토론자들께 한 1분 정도씩만 광주 글로벌 모터스 앞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말머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병준 의원님부터. 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과 노력을 기울인 게 좋은 걸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또 이제 갈등의 소지나 뭐 험난하게 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광주이기 때문에 저는 잘 극복해내리라고 믿고요. 상생의 정신이라는 거를 정말 이게 모두가 사는 전제 조건이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다 같이 움직여 나간다면은 저는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의원님 한 1분 정도만. 노사상생, 이게 광주가 살 길입니다. 노사상생만 되면은 지금 광주시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아주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노사상생만 되면은 광주는 살 길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우리는 AI를 통해서 IoT 기술하고 플랫폼 이걸 다 연결해 갈 수 있는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의 구조의 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노사상생만 잘 되면은 현대차는 확대하고 부품 생산 그 기능까지를 추가하게 될 것이고 현대가 잘 됐을 때 삼성과 LG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광주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갖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장님 한 2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예, 저는 강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들 말씀하셨지만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두 번째는 초기에 품질을 확보해서 판로 시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정한 시점에 실기하지 않고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된다. 이걸 우리 광주시가 글로벌 모터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는 정의롭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광주를 건설해서 광주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미래로 우뚝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 산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광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시민들께서 좀만 믿고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생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이제 본격적인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구해온 목표 그대로 노사 상생의 대표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